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국민들의 목소리, 정말 특검의 필요한 이유를 증명했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 사안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심에 어떻게 반영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야는 이런 와중에 전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최고위원 컷오프 예비경선 이후에 본경선에 가는 후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표 후보도 3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야의 각 상황들 또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도 김병주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기호 10번 최고위원 예비후보 김병주입니다. 기호 10번을 받으셨군요. 네, 네, 10번을 받았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들 보니까 13명이 나와 있는데 네. 그중에 10번 네. 기호 마음에 드십니까? 뭐 이것도 마음에는 너무 뒤에 뒤쪽이라서 그래도 뭐 10번 괜찮습니다. 네. 네. 최고위원 출마 선언 지난 주에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제 예비 경선 앞두고 있어요. 네. 컷오프 앞두고 있는데 5명 컷오프가 되죠. 네. 떨리십니까? 어떻습니까? 떨리죠 사실. 네,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고 계세요, 당원들에게? 지금 한 3가지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폭주에 맞서서 싸울 선봉장 이 김병주다. 사실 지금까지 가장 잘 싸워왔고 네. 앞으로도 싸울 걸로 보여지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 실제 평화를 만들어야 될 네. 전문가, 안보 전문가가 꼭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는 거 하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0.7%의 차이로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정권을 뺏겼잖아요. 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최소 3% 이상 중원을 점령할 수가 있다.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다. 네. 지지도의 지도를 넓힐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네. 사실 이번에 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네.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 네. 볼 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4일가였네 전투. 네. 여기에서 제가 꿋꿋이 해서 그 사과하기 싫어하고 잘 안 하는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받아냈죠. 한미일 동맹 잘못됐다. 네, 잘 알다시피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를 국민의힘 논평에서 썼는데 네. 그 안에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느냐. 네. 그걸 아주 엄하게 질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저보고 사과하라고 막 108명이 떼거리로 저한테 네. 덤벼들었잖아요. 그 표현 가지고 정신 나간 이 표현 가지고요. 네, 108대 1의 전투.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끈기 또 뚝심으로 밀고 네. 나가서 결국 4일 만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동안 저희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반박을 해서 그래요. 최초 6월 2일 날 그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를 쓴 국민의힘 논평이 나왔을 때 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하니까 그때는 왜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다. 너들 안 고쳤다라고 네. 요목요목 반박을 했어요. 6월 2일 날 국민의힘 논평이 나왔을 나오고. 때 6월 바로 다음 날인 3일 날 네. 민주당 국방위원 명의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걸 공격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란 단어가 웬 말이냐 잘못됐다고. 그런데 안 고쳐요. 네. 이틀 후인 6월 4일 날 제가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네. 원래 그 주제는 한국과 일본 관계였는데
거기에 제가 별도 의제로 꺼내서 한미일 동맹 단어 썼고 한국과 일본 동맹이 포함되니 잘못됐다 지적을 네. 했는데도 이미 기자회견 또 방송. 방송 또 제가 기억에는 오마이 맞아요. TV에서도 저희도, 지적했던 예. 걸로 나와요.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당시 지적을 했는데도 네. 한 달이 넘게 고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엄하게 질책을 했고 제정신인 사람은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 동맹의 단어를 쓸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계속 안 바꾸니까. 그 정신 나간 그걸 터집 잡아서 아. 막말이다 해서 파행을 시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국민적으로 거세게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수에서도 김병주 말이 맞다. 그렇죠. 일본과 동맹 일본과 아니지 어떻게 않느냐. 영토적 야심이 있는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하느냐. 이건 더 보수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일본과 관계 개선한답시고 막 그 이렇게 다 양보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한일 동맹으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기 네. 때문에 이 지적이 하하. 아주 옳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진짜로 모처럼 효능감을 느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예. 지적을 4일 동안 해서 사과를 받아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예. 108대 1의 전투, 뭐 108대 1의 전투. 장판교의 김병주, 뭐 40대 1의 전투에서 예. 승리했다. 뭐 국민의힘이 백기투항했다. 이런 제목의 유튜브와 그 쇼츠들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의 사과를 받아낸 네. 민주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할 것 같고 자 지금 보면은 13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일부 네.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친명 일색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후보들이 다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뒤에 다 이제 줄 서 있는 게 아니냐. 이재명 이제 대표 후보죠. 줄 서 있는 모습 이거 일극 체제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최고위원들도 친명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 국회의원 중에 친명 아닌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지난번 대표 나왔을 때 네. 77.7%로 당선됐잖아요. 아마 이런 대표 없었을 거예요. 역대 77%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분이 없었고 그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당을 하나로 잘 네. 리더십을 발휘해서 묶어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훨씬 지지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아. 그동안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왔고 앞으로 막강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만이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족제를 막아내잖아요. 네. 그리고 정권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극체제니 뭐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 자체가 우리가 현재 민주당이 아주 힘이 강하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친명 일색이다 이것은 네. 그냥 프레임인 것이고 프레임이다. 예, 보수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얘기하는 프레임인 것이고 네. 지금 뭐 그 안에서도 다양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국방안보 전문가도 나왔잖아요. 아마 20년 제가 기억이 한 20년 동안 장군 출신 안보 전문가가 최고위원회에 도전한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최고위원이 된 걸 본 적도 없어요. 김병주가 최근 2000년 이후엔 최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고요. 예. 그런데도 뭐 마치 친명일색 뭐 일극체제 이래 하는데 저는 정권을 찾아오려면은 네. 이재명 그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거기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그림자 내각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고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네. 외교 안보 분야, 뭐 언론 분야, 뭐 그다음에 사법 법 분야, 검찰 뭐 이런 개혁 분야, 네. 또 민생 이런 분야가 딱 포진이 아. 여러 분야가 됐을 때
국가 전체를 미래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또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을 그렇게 최고위원이 구성되면은 지도부 구성되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 외연 확장이 절로 되는 거죠. 아마 중도 외연 확장 중원을 점령할 선봉장으로 제일 적임자는 저라고 봅니다. 그래요. 선봉장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김봉심님이 김병주 차기 국방장관 하셔야 합니다.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네. 이윤직님이 김병주 의원님 백전무패 강성호 저희 시청자께서 사이다 발언 좋았어요라고 하시고 국민의힘을 이긴 김병주 의원님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최고위원 선거 이 예비 경선 앞두고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다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 네. 현안에 들어가 보면요. 네, 네. 최혜병 특검법 이게 이제 거부권이 또 행사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인데 하와이에 가서 또 이걸 전자결제를 해서 그러니까요. 거부권을 바로 행사해 네, 네, 버렸더라고요. 네, 거부권 행사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도 어떻게 됐냐 여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표결 시점. 시점은 제가 봤을 때 7월 네. 19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때 제 의결 절차, 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7월 19일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최상병이 순직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최상병 어머님의 호소가 뭐였습니까? 일주기가 되기 전에 명명백백히 좀 밝혀달라.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국민적 관심사가 최상병 순직에 대한 관심사가 네. 더 일주기는 높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최상병 특검법을 재투표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좀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까 하는 그 기대감도 있죠. 그 기대감. 네. 그러면 뭐 조만간 재표결 할 네. 텐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재표결 8표 네. 안철수 의원 화이팅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찬성을 네. 눌렀던데 빼도 7표 7표잖아요.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뭐 글쎄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1대에서 이것이 최상병 특검법이 올라갔다가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면서 다시 본회의에서 재투표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지금 사항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총선 민심에서 어떻습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라.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것이 총선 민심이었고요. 네. 그렇게 해도 국정 기조를 안 바꾸니 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 이제 2차 민심이 폭발한 지점이 탄핵 청원이라고 봅니다. 촛불 박근혜 정부 때 촛불을 든 대신에 네. 손가락으로 온라인에서 아하. 이제 촛불을 든 것이 탄핵 탄핵 청원이다라고 청원이다. 예. 봅니다. 뭐 아침에 보니까 139만을 넘고 네. 곧 140만으로 가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예. 윤석열 정부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민심을 읽을 줄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진짜 자기 부인이기도 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재지은자가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 말 자기 말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특검을 거부했다는 거는 죄를 지었다는 스스로의 고백으로 보이잖아요. 또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올 연초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미진하면은 네. 특검을 특검 요구하겠다. 내가 요구하겠다 알았어 뭐, 예. 했잖아요. 지금 경북 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고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임성근 사단장이 최상병 순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지휘를 했다는 증언이나 증거나 뭐 녹취나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하고 무혐의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데 거부한 것은 자기 부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부인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민심의 이 분노 계속 아까 140만 네. 청원 숫자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네.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국회 이제 법사위에서 다음 주 금요일, 네. 다다음 주 금요일에
청문회를 좀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최혜병 특검 음. 관련해 가지고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네. 뭐 특검 필요성 이게 뭐 청문회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종호 전 대표의 녹취록 네. 이게 파문이 크지 않습니까? 네, 점점 파문이 네. 크고 있죠. 점점 태풍처럼 커가고 이거 있다고 보여집니다. VIP가 누구냐? 네. 그게 좀 너무나 궁금한데 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이 얘기는 나왔어요? 네, VIP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성장군 출신이시죠. 네. 그것은 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엉터리 답변이라고 봅니다. 혹시 VIP라는 얘기를 군에 계실 때 사성장군이시니까 자주 써죠. VIP는 누굴 지칭합니까?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아, 대통령. 사령관이나 뭐 누구 뭐 아, 높은 합참의장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쓰면은 개심제 걸려요. 걸려요? 그래서 전혀 안 씁니까? 예, 전혀 안 쓰죠. VIP 하면은 예. 대통령을 의미하고 공무원 사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총칭해서 네. VIP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 이종호 전 대표가? 이종호 그분이 네.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김계한 사령관을 지칭한다 했다가 그런 뭐 얘기까지 또 나오고. 뻥이다 뭐 가장되게 허풍이다. 얘기했다 예.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VIP를 어떻게 김계한 사령관이라고 VIP를 쓰겠어요? 김계한 사령관 경로설 나올 때 VIP가 김계한 사령관이 네. VIP가 경로했다 아.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 왜 수사 기록에도 그런 저 정언에도 나오잖아요. 박정원 전 단장이 얘기를 했죠. 예, VIP 네. 경로. 그 김계한 사령관도 VIP는 대통령을 지칭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뭐 사석에서 거기에 네. 고발 뭡니까? 이종호가 VIP 1은 뭐 대통령이고 네. VIP 2는 뭐 김건희 여사하고 V2는 V1, 예. V2는 김건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오락가락하는 거고요. 네. VIP 그러니까 군 내에서는 전혀 이제 VIP를 어떤 지휘관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고 네. 밖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민간 사회에서도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VIP 하면은 글쎄요 VIP를 사령관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참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죠. 거기는 경호처 전 직원도 있었고 그 맞아요. 카톡방에는 그 직원이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경호처는 VIP가 늘 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뭐 글들을 보면은 뭐 네. 해병대 사성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병대 사령관을 앞으로 사성장군 만드는데 이 임사단장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사과하지 말아 했다 뭐 이런 네, 것들 네. 사표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사성장군을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은 VIP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해병대에는 사단이 2개 사단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성장군을 달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병 전후에나 뭐 이런 데서 요구가 많아서 안규백 의원께서 법을 그 개정을 해서 열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별을 4개 달아서 해병대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럼 또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는 고급 첩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VIP는 확실히 대통령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뭐 이종호 전 대표가 입장을 뭐 내겠다 아니면 청문회에 나와서 다 네.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던데 진실이 밝혀질지는 아직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객관적인 기록이나 이런 게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뭐 상임위에서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핸드폰을 포렌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고는 얘기죠. 특검이 필요하다. 네. 참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봐도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 당시 이제 해병대 1사단장이니까 네. 육군에 있던 지휘 그걸 임성근 전 사단장이 네. 행사 안 한 거고 만 행사했다고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하 부대에 있던 사람 포칠 대대장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은 입법청문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다 누구나 생각해봐도 입수 생각을 하는
왜냐하면 그렇죠. 바둑판식으로 탐색하고 수색하라는 거고 가슴 장화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 지휘관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걸 물에 들어가지 말고 네. 그냥 그 하천 변만 수색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았을지 아니면 당연히 물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은데 경찰은 네.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 엉터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19일 날 순직을 했어요. 최상병이. 네. 근데 18일 날 첫 임무를 수행을 했고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 해병대가 이제 일개 여단이 투입이 돼서 실종자 수색할 때 네. 임성근 사단장이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지도를 했어요. 18일 날. 그리고 19일 날 또 현장 지도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18일 현장에 가니까 뭐 복장도 통일이 안 되고 수색도 뭐 제방 위에서 하고 차량 주차도 뭐 그 엉터리도 막 이렇게 뭐 산만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지시하면서 수색은 어떻게 해라, 복장은 어떻게 해라, 차량은 어떻게 등등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다 지시를 했던 걸로 증언이 나오잖아요. 여단장을 통해서 그게 수색은 내려왔다. 어떻게 해라.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날 또 지시를 하고 또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복장 통일도 아하. 안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수색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날 좀 비가 오다 보니까 제방위를 수색 걸으면서 한 부대가 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그날 지시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녁에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뭐, 그 예. 보병 부대에서는 그날 18일 실종자를 한 명 찾았는데 포병 부대에서는 그 실종자를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뭐 그런 포병들이 어떻느니 뭐 그런 증언도 나오더라고요. 포병들이 뭐 군기가 없니 등등.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더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 다음 날 이제 포병 부대 쪽으로 이제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 돼 있으니까 더 열심히 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죽음이 있기까지는 구명 조끼도 착용 안 하고 물에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건물살에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은 간열이 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경찰청은 법적인 기준만 보고 네. 이제 그 수색 작전을 아하.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보병 사단이 통제를 해요. 통제권이 거기 있다라고 그 얘기 계속 해서 하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단장이 가서 19일 날 18일 또 지휘하고 19일 날 또 지휘를 하려고 갔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경북 경찰청이 대통령실, 대통령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도였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네. 이게 판단이 됩니까? 현장에 있는 네. 어떤 지휘관들이나 장병들이 네. 이거 사단장의 지도니까 이거는 따르면 안 따르면 되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거기 지도는 지도. 그럼 실종자 수색 작전에 대해서는 지시하면 안 돼요. 그 권한 바뀌니까 네. 그냥 구명조끼가 필요하면 구명꼭지를 제공하고 의식주 문제, 밥은 어떻게 먹는지, 예. 그 병사들이 저녁에 자는 건 어떻게 하는지, 실종자 수색 작전 와서 샤워 시설은 돼 있는지 네. 이런 거 후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단장의 임무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뭐 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라, 뭐 등등 어떻게 격자형으로 하라, 뭐 등등 네, 이런 증언들이 바둑판. 나오잖아요. 네, 가슴 장화. 바둑판식으로 하고 가슴 장화를 네. 신고 뭐 어떻게 하라 등등. 그렇죠. 안타깝죠.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이 아마 특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떻게 반응할지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말고 다른 7명의 의원들이 더 나올지 무기명 투표니까 저는 혹시나 일말의 기대감 이런 것도 많은 분들 좀 얘기하시던데 무기명 네. 투표니까 네, 예.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거의 뭐 전쟁 수준이더라고요. 네, 진흙탕 그렇습니다.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윤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높기 때문에 특검법 폐기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등장을 하고 네. 난리가 났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좀 관전하고 계십니까? 그 김건희 여사 문자 예. 또 저는 앞으로 태풍급이 저거라고 봅니다. 댓글 댓글팀. 또는 언론 관리 팀 댓글팀 네. 이것이 앞으로 그 대단히 큰 태풍이 어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사건 이런 걸로 되게 곤욕을 치르고 국민적으로 대단히 트라우마까지 갖게 할 정도로 그렇죠. 대형 사고였잖아요. 네. 언론을 조작하고 뭐 이런 정황들이 해서 충격을 주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의혹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건 또 수사를 또 그렇죠. 해봐야겠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거기에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몇 가지 예. 자료를 막 내놓고 있잖아요. 법무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보고를 장관께 했다. 뭐 언론을 좀 조작하고 메시지를 또 공개했더라고요. 메시지 관리하는 네. 이 메시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저것은 큰 언론을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꼭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앞으로 장해찬 전 최고가 갖고 있는 자료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네. 거기선 그것이 정확한 근거, 누가 얘기한 것인지, 누구의 메시지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밝힐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안 밝혀지더라도 이 정도 나오면은 실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문자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안에 있던 댓글팀 네. 댓글팀 의혹 네. 이게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예. 전 장관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언론관리팀을 운영했다라면은 그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바로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으로 왔잖아요. 그때 그 인원들도 같이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그 인원 중에 핵심 요원들을 네. 공천을 줬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장해찬 전 최고가 그러한 문자 가 누구의 문자였는지 누구누구의 대화였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여러 가지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거 뭐 한동훈 원희룡 이 두 후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맞붙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이제 문자까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 문자, 김건희 여사가 그런 메시지를 한동훈 전 장관에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만 보냈겠느냐. 여기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게 아니냐 공직자 중에 네.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면 국정농단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죠. 대통령 예. 배우자일 뿐이지 뭐 영부인. 공적인 그런 그 국민의힘 당직을 가진 것도 네. 아니고 또는 뭐 다른 그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고 또는 뭐 그런 행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정농단이 될 확률이 많다. 또 당무 개입이 될 확률이 많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만약에 본인이 사과하고 싶으면은 디올백 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으면은 네. 가장 가까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토의를 해서 뭐 사과하면 되는 것인데 그죠. 그거한테 뭐 허락을 받고 네, 뭐 상의하고 이럴 필요는 없었다. 그렇죠. 예. 허락을 받고 상의하고 이런 네. 것은 뭡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고 사과 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총선에 영향이 가니까 지지율 생각하고 네, 그러려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사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수사로. 생각합니다. 네. 자, 뭐 26일에 지금 보니까 법사위에서 청문회 네. 잡아놨더라고요. 네. 그때 뭐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조작 사건 포함해가지고 다뤄질 텐데 이 문자 얘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문자 뭐 예. 언론
언론팀, 댓글팀, 뭐 언론 관리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서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청문회 김건희 여사 또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정말 나오게 될지 네.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위법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이 뭐 청문회에 나올 의무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네. 여기에 대한 뭐 민주당에서는 아니 계획서 다 의결했고 그렇죠. 이게 적법하게 국회 법대로 했는데 국회 무슨 법대로 문제냐 이렇게 맞아요. 또 말씀하고 있고요. 국회 법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법대로 하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외교 안보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네. 위해서 지금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네.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났다 그러고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간 것은 아주 잘못한 것. 잘못됐다? 네.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보죠. 왜냐하면 지금 왜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동북아의 안보의 가장 큰 위기가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을 맺은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 그럼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을 지금 나토 정상회담을 가면 밀착도를 더 밀착하게 만들어요. 아, 북러를 네, 밀착하게 북러를. 만든다. 네, 왜냐하면은 나토 정상회담은 사실 말이 정상회담이지 나토는 군사 동맹체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구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현재는 러시아에 대응하는 군사 그 동맹체고 2년 전에는 뭐 중국을 끼어였어요. 중국까지 견제하는 목적. 나토의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을 막고 견제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토에서는 구상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을 연결해서 중국과 러시아 포위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 네. 또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옵저버국에 불과한데 옵저버국 4개 나라 일본,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를 불러서 벨트를 나토와 연결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겠다는 그렇네. 그 전략인 건데 거기에 우리가 미국이나 나토의 의도에 빨려 들어간 거죠. 그러면 나토에서 지금 대부분 하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네. 하는 건데 그럼 러시아와 중국과 우리가 적대국이 되잖아요. 그렇게 점점 그것은 우리 국익에 안 좋은 거죠. 지금은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되는 거를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돼요. 먼저 국제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가장 부족한 게 탄약 무기인데 그렇죠. 이것을 북한으로부터 거의 무한정 제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북한의 후방 기지가 되는 거죠, 보급.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계속 장기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은 러시아가 탄약이 부족해서 장기전으로 갈 수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고 우리 북한만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받고 네. ICBM이나 군사 정찰 위성 그렇죠. 또는 북한에 필요한 식량, 석유, 가스를 받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 제재가 풀려버리잖아요. 러시아하고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럼 점점 북한을 비핵화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고 예.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아. 그리고 동북아의 안보의 불균형. 그래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나토 정상회담을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가야 되는 겁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밀접 걸? 관계를 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좋아지네. 불편해하죠. 예. 그러니까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틈을 벌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고립화가 되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북한의 핵을 풀기도 쉽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도 쉽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쉬운데 그래서 저는 3자 회담 플러스 조금 가서 4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한민국 플러스 중국, 미국과 같은 3자 회담을 통해서 네. 러시아와 북한의 그 밀착도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네. 그 3자 회담 자체가 하면은 많이 끊길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여러 가지 북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렛대 역할을 그 다음에 할 수가 이제 있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사자 회담을 하는 거죠.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그러면 네. 이제 또 러시아와 점점 멀어지는 거고 이러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토 정상회담 가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는 네. 그런 정책을 쓰고 하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더 밀착돼서 한반도도 위기고 동북아도 위기다. 아,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네. 길로 가야 평화로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서면 인터뷰 로이터 통신 한 거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쪽이 자국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필요한지 분별 있게 결정하기 바란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이제 밀착 정도 또 어떻게 또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무기까지 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네. 이러면 더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낸 메시지는 미국이 좋아할 메시지죠. 아,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끌려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준다 그러면 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를 더 강하게 해서 더 이상 이제는 분열시키기가 어려운 이완시키기가 어려운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네. 그런 관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참 걱정입니다. 네. 자,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네. 윤 대통령 뭐 귀국 이후에는 네. 뭐 성과를 또 계속 얘기를 하겠죠. 네. 같이 뭐 연대, 같이 외교 이걸 통해서 국익을 네.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의원님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다른 길이 있네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네.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어. 한 1시간 반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 모시고 음. 지난번에 방미 갔던 정동영 의원, 유승락 의원하고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같이 한 1시간 반 동안 토의하면서 미국의 분위기도 얘기했지만은 특히 저는 이런 나토 정상회담이 얼마나 참가하는 것이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님께 말씀도 드리고 네. 또 이제는 우리 지난번에 방미했으니 이번엔 중국도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못하면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북한과 러시아를 분열시키는 네. 3자 회담, 4자 회담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해보고 북한과 러시아가 더 밀착되지 않게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8월 달이나 9월 초쯤 국정감사 전에 네. 한번 중국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전반적인 이런 한반도 사항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행보를 보면 국회에서도 네. 그렇고 아니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네. 그렇고 여당의 역할을 좀 대신 다 하고 있다는 느낌도 그러니까 드네요. 여당이 못하니까 예.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이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미국 가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 여당은 안 가는데 우리 민주당이 가서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고 아하. 있으니까 예. 긴장 완화하고 평화를 만드는 노력해야 된다고 했을 때 미국 대부분 국무부나 의원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긴장 고조를 안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에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사항을 많이 얘기를 나누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교도 어떻게 진행되고 풀려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뭐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최고위원 예비 그러니까. 경선 요거 컷오프 하나 결과. 좀 예. 그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선거가 이제 경선 1차 경선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오늘 돼요. 저녁부터군요. 오늘 저녁 오후 4시 40분으로 하는데 한 4시 40분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돼요. 네. 금, 토, 일 3일. 그다음 중앙위원들은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그 국회 도서관에 모여서 정견 발표를 듣고 이제 투표합니다. 이번 1차 경선은 13명 나온 것 중에 컷오프를 위한 경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위 선거 50%, 권리당원 선거 50%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권리당원이신 분, 민주당 권리당원이신 분 아주 많을 텐데 예. 오늘 저녁에 꼭 투표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예비 후보 번호가 10번입니다. 10번 김병주 기억하셨다가 꼭 그 2명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 투표는 1인 2표죠. 그 김병주 꼭 누르시고 한 분은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 해주시면 좋겠어요. 투표 예. 동료입니다. 꼭 좀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네. 또 이게 뭐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네. 다 잘 전달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경선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오마이티비에서도 그런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투표 결과는 일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네. 궁금하고요. 1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5명이 네. 뭐 탈락이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김병주 의원도 좀 조금 조금 약간 좀, 쫄아 있습니다. 예, 좀 떨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한번 결과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투표도 궁금하고 또 저희 오마이 TV가 네. 2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197만이죠. 197만. 네. 지금 계속해서 저기 보십시오. 저희가 네. 띄워놓고 있는데 197만 197만 6,967명 네. 구독자 수인데 네. 자, 빨리 198만 가고 200만 갔으면 좋겠다. 네. 저도 이런 홍보 말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블리 김병주 네. TV 보시는 분 중에 오마이 구독 안 하신 분 빨리 그러니까요. 구독해 주십시오. 빨리 주블리 김병주는 네. 지난주에 드디어 20만을 통과해서 예. 20만 3천까지 돌파하고 오,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20만 돌파를 원하셨는데 네. 참 마의 어려움. 20만이었습니다. 마의 20만. 네, 저희는 네. 마의 200만. 그러니까요. 빨리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0만 뭐 곧 갈 것 같은데요. 네, 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네. 아직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이번 최고위원 예비 경선 여기도 투표 자격 있으신 분들은 투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만 돌파하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그 뭐 혜택 주는 거 있습니까? 혜택 네. 저희 김병주 상품이나 뭐 이런 거. 상품보다는 네. 김병주 의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에 만날 수 있는 좋죠. 그런 행사를 네. 좀 만들어야겠어요. 오케이, 저희가. 그거는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직접 네, 오셔서 200만 돌파하면은 네. 저를 만나서 직접 사인도 하고 사인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오마이 그 생중계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뭐 예. 김병주와 프리허그 뭐 이런 것도 한번 네, 네. 코너를 한번 기획해 보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금요일 오실 텐데 네. 좋은 결과 다 네.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